제가 오늘 이 강의에 대해서 제가 지금 퇴직하고 모교인 부여고등학교장으로 퇴직하고 지금 명탄서울에 논어 강의를 하고 있고 여기저기 인문학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과는 충남 문협에서 같이 생활해서 잘 아는데 이제 강의 요청을 하셔가지고 교양 강좌로 논어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서천학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좀 초입에 서천 이야기를 좀 곁들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는 시를 한 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의할 때 처음에 늘 시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논어의 제8편이 태백편인데 태백편 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흥어시, 시로 일으키고 이벌에 예로 서고 성어악, 음악으로 완성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무엇을 일으키고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완성하냐 이런 거 할 때는 아마 어진 마음, 좋은 마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로 일으킨다, 흥어시.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할 때 시로 일단 우리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걸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는 이게 서천이기 때문에 서천 출신 시인이신 나태주 시인님 시를 가져왔습니다. 풀꽃2입니다. 나태주 시인님은 서천 출신으로 현재 공주에 사시고 공주 문화원장도 2번 이렇게 하셨고 지금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으로서는 국민 시인의 바늘에 오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서천 뿌리신데 서천은 문학적 DNA가 이렇게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선 시대에는 한산, 그 당시 한산 숭문동이라고 문을 숭상하는 마을 또는 문을 이렇게 높인 마을, 이 숭문동, 한산 내 숭문동에서 석북 신광수 시인님께서 오늘날로 말하면 나태주 시인처럼 그 당시 전국에 유명한 시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이 돌아가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70년대에 돌아가셨죠? 신석초 시인님 이분께서 또 전국적인 그런 대시인의 반열에 오르셨죠. 그 다음에 나태주 시인 같은 분이 또 나오셨고 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구재기 시인 같은 분 이런 분들이 계속 서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천엔 문학적인 DNA가 그 이전 이런 분들 그 이전에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한산 출신인 그 이곡 선생, 가정 이곡 선생과 그 아들 이색 선생이 먹은 이런 분들이 대문장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로부터 이 서천에는 문학적 DNA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나태주 시인님의 풀꽃2는 아주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직접 쓰신 거거든요. 글씨를 쓰고 그림도 잘 그리셔요. 그림도 그리신 것이고 근데 이분이 쓰실 때는 항상 오른쪽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쓰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게 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게 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게 되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 이렇게 이제 쓰셨는데 이게 오른쪽에서부터 위에서 아래로 쓰는 방식 이것이 바로 훈민정음 처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썼어요. 한자도 왜 위에서 오른쪽에 쓰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좌에서 이렇게 우로 쓰는 거, 횡으로 이것은 1930년대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영어 쓰는 방식 그것이 보니까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30년대 선교사들에 의해서 좌에서 우로 쓰는 횡으로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입니다. 그전엔 간판도 다 위에서 좌로 갔어요. 간판도 그 30년 이전에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쓰는 그런 이유는 우리들 뇌가 좌뇌 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X로 나갑니다. 이 좌측은 읽고 쓰고 셈하고 이런 거, 논리적인 거.
이성적인 건데 이 좌뇌가. 그리고 우뇌는 감각적인 거. 음악이라든가 무슨 미술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뇌거든요. 감정적인 거, 감성적인 거. 근데 방향은 X자예요. 이 우뇌는 이쪽 왼쪽부터 이렇게 작동이 되고 왼쪽으로. 그다음에 좌뇌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부터 작동이 되고. 그래서 읽고 쓰고 읽는 데는 이런 방식이 이게 딱 우리가 파악이 쉬운 겁니다. 이런 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게 시이기 때문에 이 시에 대한 감성을 느끼려면 우뇌의 협조를 받는 거예요. 우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읽기는 좌뇌가 읽어서 뜻을 알고, 그다음 우뇌가 이제 이 감성적인 것을 이제 공감을 하게 되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굉장히 그 뇌와도 어떤 연관이 되는 방식이다. 나태주 시인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쓰시고 여기서 이제 이 시가 이름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름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름을 알게 되면 이웃 사람들은 이유를 같이 읽게 되면 이름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아는 정도는 이웃 정도 되고 거기다가 그 사람의 그 색깔,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뭐 어떤지 좋아하는 게 뭔지 이런 거, 그 사람의 어떤 색깔을 알게 되면 친구 정도. 그러면 그걸 좀 더 깊이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연인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 연인 정도 되면 모양, 발가락이 어떻게 생겼느니, 뭐 손톱이 어떻게 생겼느니, 배꼽이 어떻게 생겼느니 이런 모양까지 알게 되면 연인이 된다. 그래서 아주 이 단계를 잘하신 것 같아요. 이 시가.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적어서 시적인 이런 시가 이렇게 이걸 가지고는 시가 그러니까 이것은 비밀 이런 걸 포인트를 줘가지고 아주 좋은 시로 이렇게 이제 만드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논어라든가 또는 다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배우고 생각하는 단계가 처음에는 그냥 그 내용을 아는 거, 읽고 이게 무슨 뜻이 아는 정도 이렇게 되면은 이름을 알게 되는 정도가 되는 거죠. 논어와 이웃이 되는 거죠. 좀 더 가게 되면 그것이 그 색깔을 알게 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어떻게 된 뭐에서 왔는지 이런 거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더 깊이 있게 되면은 알게 되면은 그거의 문학적 특성,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이 다양한 그런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 그것까지 알게 되면 이제 거의 논어와 애인 정도 단계가 되어요. 이렇게 이제 알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논어 강의하는데 이렇게 3단계로 이것을 다 이렇게 요 1, 2, 3단계가 다 이루어지도록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과 논어의 인문학을 요 3단계가 다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시가 우리들에게 어떤 생각의 그 깊이, 단계를 또 이렇게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천에서 장학사를 했는데, 그때 서천 장학사 할 때 그 2006년부터 장학사를 했거든요. 근데 2008년 정도에 서천신문에서 연락이 왔어요. 칼럼을 좀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첫 칼럼 이겁니다. 8월달에 첫 칼럼. 제목이 모가와 서천이에요. 제가 서천을 3년 정도 살아보니까 과일로 치면 모가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써있듯이 모가는 4번 놀라게 한다. 못생긴 모습에 놀라고, 과일 중에서는 못생긴 편이죠. 떫은 맛에 놀라고, 모가를 먹어보면 굉장히 또 맛없잖아요. 그러나 향은 좋죠. 향기에 놀라고, 차에다가 넣고, 하여튼 책상에 놓기도 하고, 향기에 놀라고, 그것도 약효가 감기 걸렸을 때 끓여 먹으면 또 이렇게 좋고, 그래서 그 약효에 놀란다. 이렇게 4번 놀라게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저는 서천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놀란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쓴 거예요. 서천이 어떤 지역적인 통일성이 잘 안 되고 울퉁불퉁하더라. 서천, 장암, 무슨 한산, 비인 이런 쪽이 좀 그 지역 색깔이 좀 있더라. 그건 당연하죠. 서천군이 옛날 한산군, 서천군, 비인현 이게 3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그 역사적 배경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울퉁불퉁하더라.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더라. 여기저기 이렇게
언론도 그렇고 좀 비판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얼떡벌떡한 모습, 그다음에 떫은 맛에 놀랐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천이 아름다운 모과 향기처럼 몸과 마음을 적셨다. 뭐냐면 경치도 아름답고 먹거리도 좋고 사람들도 인심이 좋아요. 인간적이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게 놀랐다. 그래서 그 서천에 대한 것이 과일을 주는 모가와 같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런 칼럼을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그때부터 사귄 분들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친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고 이때 쓴 칼럼이 지금 14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수출문에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칼럼을 좀 이렇게 스크랩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계속 이제 여기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논어 강의를 하기 때문에 논어에 대해서 인문학을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논어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여행에 대해서 또 공자의 여행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공자의 여행. 지금 시대가 굉장히 여행이 좀 활성화되고 있고 그 여행이 뭔가 지금 어려운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로망이기도 하고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여행은 그럼 이게 무엇인가? 옛날은 어땠나? 이런 걸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공자는 여행을 어땠나? 이런 거. 자, 여행이란 흔히 말하기를 영혼의 비타민이다. 우리가 비타민은 없어도 되지만 그게 결핍됐을 때는 굉장히 이게 피곤하고 이게 활성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이제 답답할 때, 활성화되지 않을 때 여행을 한번 가면은 조금 막 기분이 업되고 영혼이 좀 활성화된다. 그런 뜻에서 여행은 영혼의 비타민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과정이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있던 것이 없어졌을 때 다시 생기는 것. 또 있던 것이 약화됐을 때 다시 강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부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을 좀 더 삶에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게 하고 좀 약해졌던 것을 좀 강하게 하고 이러한 것을 여행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이런 뜻이고요. 기루의 학교다. 길을 떠나면서 많이 생각하고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행은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자의 여행은 어땠나? 여행관은 우선 여행관. 장자의 소유. 도교의 장자는 어땠나? 여행관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공자의 여행관은 논어에 딱 한 번 나와요. 요거. 선진편 25장에 논어에서 가장 긴 문장, 긴 장인데 이게 선진편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아주 길게 돼서 어떤 소설처럼 나오는데 이거 여기에 여행에 대해서 딱 한 번 나와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공자가 어느 날 그 제자 3명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로라는 제자, 그 다음에 염유라는 제자, 그 다음에 공서적이라는 제자, 이 세다고, 그 다음에 여기 증자의 아버지 증점하고 이렇게 넷이 이렇게 함께 있게 됐어요. 공자하고 5명이 이렇게 앉아서 있을 때 공자가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아, 평상시 세상에서 너희들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너희들을 알아준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말해보거라. 그러니까 자로가 대뜸 저는 큰 나라를 맡아서 3년간 다스리게 되면 강대국으로 만들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포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염유가 이제 또 이어서 저는 작은 나라를 맡게 되면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소화는 저는 나라 다스리는 정도는 좀 힘에 붙이고 어떤 예의라든가 어떤 종묘 또 국외 이렇게 사신단 이런 거 어떤 예법 이런 것 나라의 예법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때 증자의 아버지 증정은 비파를 치고 있었는데 연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비파를 그치면서 공자가 너 증정 너도 한번 얘기를 해보거라. 그러니까 저는 앞에 얘기한 세 사람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관없다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이 말 한 거예요. 이 말.
모춘장, 늦은 봄날, 저기 모자가 이제 말 막자들이거든요. 정을 모자가 아니고. 그래서 막춘장, 늦은 봄날, 춘복기성, 봄옷이 완성되면은 관자 오륙인, 관자는 그 관리를 치른 성인이죠. 어른 5, 6인과 동자 6, 7인, 아이들 6, 7인을 데리고 아이와 함께 욕호기 기수라고 하는 강이죠. 기수에서 목욕을 하고 풍호 무에 가서 바람을 쐬고 영이귀, 영은 읊을 영자예요. 시를 읊으며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자 의연탄을 공자께서 크게 감탄하여 말씀하시기를 오여정야 나는 증점을 허여하노라. 나는 증점을 따르겠다. 나는 증점이 마음에 드는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논어에서 여행에 대해서 공자가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 이런 하고 싶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이거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유교 선비들이 여행을 많이 다녀요. 그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공자가 여행 가는 걸 좀 같이 하고 싶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정자 이런 거에 여기에 나와 있는 저 무라든가 영이라든가 저 저런 글자가 들어가는 정자 이름이 많습니다. 전국에. 우리나라에 무정이라든가 충영정이라든가 영풍정 이런 글자가 들어간 그런 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자도 여행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공자는 여행 같은 것은 신경 안 쓴 논어가 나오질 않거든요. 근데 이제 공자에서 오늘 여행을 다룰 텐데 공자 여행이 마지막에 3차가 14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년, 1년 6개월이고 첫 번째가 몇 개월인데 벌써 한 17년 정도를 여행했잖아요. 9개월이고. 그거 보면 공자가 여행이 아주 싫었으면은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여행이 싫었으면은 그게 이루어졌을까?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공자님도 좋아했다는 거. 또 이런 거 보면은 한 구절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공자도 그래서 여행은 좋아했다. 이런 거예요. 그 골치 아픈 거 나라 다스리고 예법 버려잡고 이런 것보다 여행 증점이 너와 나도 같이 한번 여행 가고 싶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장자는 어땠냐? 장자, 도교, 무의자연. 장자는 소유유. 장자는 이제 책이 3권 있습니다. 장자가 썼다고 하는 건데 진짜는 이 4편, 7편, 4편이 7편으로 했는데 이 4편은 장자가 쓴 걸로 보고 나머지는 제자들 덧붙인 걸로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4편, 외편, 차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장자라는 책이. 그러면 4편의 1장이 소유예요. 소유. 첫 장. 장자의 철학이 가장 아주 핵심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것이 소유입니다. 소유. 무의자연. 자, 그 글자를 한자를 잘 보시면 이게 책받침전이라 해서 시엄 갈 척자예요. 이거 책받침전. 앞에가 다. 저 소유유 할 때 한자에 앞에가 책받침인데 저 책받침이 시엄 갈 척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좀 쉬고 또 이렇게 둘러보다가 가다가 조금 쉬고 이런 식으로 갈 척자가 다 들어있는 글자예요. 소자는 저게 소풍 간다는데 소풍. 그 다음에 요는 멀리 요원하다 멀리. 그 다음 유는 논다. 멀리 소풍 가서 논다 그런 뜻이에요. 멀리 소풍 가서 논다. 그것이 소유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선가 이렇게 소풍 와서 노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저 소유에는 뭐가 나오냐면 처음에 이제 북쪽바다에 곤이라는 물고기가 있어서 날아오르면은 분이 되는데 그것이 한 번 날아오면 9만리 날개 한 번 3천리 하고 9마리 날아가서 남쪽 바다 날아간다 이런 것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곤이라든가 붕새라든가 봉황이죠. 붕새라든가 그것은 아주 배인들을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조그만 찌르레기라든가 무슨 그런 매미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들은 나무 올라가기도 어려운데 저 붕새는 어쩌다는 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는 이 도교의 혈인들인 좀 송영자라든가 열자, 열어구라는 수가 있는데 열자, 이 장자보다 선배예요. 부자보다 후배예요. 열자가 나와요. 열자가 이 사람이 장자가 얘기하기를 소유해서 열자는 한번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데 한번 나가면 빗지락을 타고 이렇게 날아다녀요. 이 도교 이게 신선이니까 거의 빗지락을 타고 날아다니는데 한 번 나가면 15일 정도 놀다가 들어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라든가 그 다음에 가죽나무 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자, 열자가 빗지락을 타고 바람을 이용해서 빗지락을 타고 날아다니지만은 결국은 바람에 의지하지 않느냐. 모든 건 어떤 무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느냐. 의지하지 말아라. 여행 그 자체에 충만하라. 그거예요. 여행 그 자체. 이 세상에 나왔는데 나 뭐 돼야지? 나 뭘 박사를 따야 돼? 나 뭐 돈을 벌여야 돼? 나 뭘 해야 돼? 이런 거에 얽매이는 것은 현명한 삶이 아니다. 그 인생 자체에 충만하라. 다른 거에 의지하지 말고 완전히 자유로워져라. 완전히 자유로워져라. 그런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무의자연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여행은 여행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것. 공자의 여행은 돌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얻으려고 하는 뭐가 있어요. 아까 저기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영어를 활성화시킨다든가 뭘 다시 강화한다든가 뭘 배운다든가 어디 가서 교수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뭘 깨우쳐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여행이고 공자 여행은 장자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여행 자체 그거에 충만하라. 자유로워져라. 이제 그런 거예요. 약간 차이가. 그래서 우리가 그럼 저 둘 중에 무엇을 우리가 따라야 될까? 그것은 항상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건. 한 손엔 장자, 한 손엔 공자를 같이 생각하면서 이제 인생을 사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장을 다닌다든가 젊을 때 무언가 이상해 가지고 나갈 때는 공자 얘기가 좋죠. 그 다음에 퇴직했다든가 뭐 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장자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 손엔 장자, 한 손엔 공자를 들고서 인생 여행을 한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산 서천분으로서 한산 출신인 가정 이곡이라는 이분은 1298년에 태어나서 53년 사시고 1351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이제 그 원나라에 가서 벼슬을 했습니다. 원나라에 가서 그래서 벼슬을 해서 그 31살 때 30년 만 30세 때 아들 이색을 낳아요. 이제 아주 영특해서 이국과 이색이 부자가 원나라에서 모두 과거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패스한 분이에요. 부자. 그래서 이제 이색을 말씀드리는데 이색이 말씀하시기를 원나라에서 우리 부자가 과거를 이렇게 패스해가지고 벼슬하게 돼서 이 원나라에서 동국 한국의 한산에 대해서 다 많이 알게 됐다. 알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한산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한산 8경을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국이라는 분은 여행기 중에 주행기, 배 타고 여행한 기록이죠. 주행기를 남겼는데 이 주행기가 가정책 집권 5권에 있고 옛 선비들의 국토기행이라고 하는 책에 들어있어요. 이게 제가 이 책을 사서 봤거든요. 선비들의 국토여행. 이게 뭐 번역은 잘 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기에 이제 이게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정약용이라든가 이왕 최고 유명한 분들의 그 여행기를 이제 20편을 했는데 그 중에 11번째인가가 이 이곡 선생님 겁니다. 여행기가 주행기 부여 백제 예토를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날짜가 정확해요. 1349년 5월 16일 밤에 진간이 금강이죠. 그 원산에서 지금 화양면 오폴이죠. 원산에서
한밤중에 출항해서 밤늦게 부여성에 도착해가지고 부여사영을 풀는 영자인데 저것이 경치와도 관계 있어요. 그래서 부여의 사경을 관광한 거예요. 낙화함이 어떻고 저름대가 어떻고 호랑이 바위가 어떻고 천정대가 어떻고 그런 말을 써요. 그래서 쓰시고서 말씀하시기를 소문에 듣던 거는 좀 차이가 있다 와보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좀 시에서 수정방이 저름대에서 용을 낚았다는데 백마를 좋아해서 백마께가 낚시를 해서 이렇게 용을 낚았다는데 그게 좀 괴기스럽다 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써놓으시고 특히 이제 말미에 뭐라고 하셨냐면 농사철에 100여 명을 동원해가지고 3일간 배를 타고 음주 가물을 즐겼는데 이거 생각해보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지금 선비들이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고 나도 좀 반성한다 이런 걸 많이 쓰셨어요. 그 당시 그래서 양반들의 그러한 사치스러운 이런 유랑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비판적인 이런 말씀을 여기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국 선생님은 가장 큰 공로 중에 하나가 원나라에 우리나라 여자들을 이렇게 차출해 갔잖아요. 그 공녀라고 그것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대단한 애국자시죠. 이국 선생님.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집에 좋은 글을 많이 실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것 중에 이제 이 고려 말인데 이때 고려 시대는 원래 이 남녀 간의 어떤 성이 굉장히 개방적이었습니다. 뭐 동동이라든가 고려가에 보면 다 나오는데 근데 특히 이 고려 말에는 특히 그 성이 지나칠 정도로 문란해가지고 그것을 경계하는 죽부인전이라고 이렇게 대나무로 엮어서 이렇게 뇌고치가 생긴 거 밤에 이렇게 그 껴안고 자는 거 있잖아요. 죽부인. 그래서 그것을 진짜 부인을 의인화해가지고 문란한 것을 좀 비판하는 이러한 약간 소설체 형식의 글이거든요. 죽부인전 그런 걸 이제 쓰신 분인데 가정 이국 선생. 그다음에 참화설이라고 한다든가 인생이라는 것은 말을 빌려서 타고 있는 지금 형국이다. 우리가 이 인생 산다는 것은 언젠가 돌려줘야 될 텐데 너무 그렇게 욕심내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나 이런 거예요. 참화설 같은 거라든가 하여튼 그런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국 선생의 이런 주행기란 여행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이색 선생님의 한산 팔경, 이게 동국연신남의 신증동교연신남의 이 위치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위치가 어딘지 이게 어딘지.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8가지인데 첫 번째가 숭정암송 한산의 숭정산의 바위와 소나무 이것이 빼어나다 이런 거예요. 저 숭정산은 신증동구의 승남에 의하면 문헌서원의 북쪽의 기린봉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바위와 소나무가 빼어나다. 일광석벽, 일광사 철, 일광사의 절의 돌벽이 또 볼만하다. 일광사는 현재 한산 읍성 남쪽의 어성산 일대, 화양면. 그 다음에 고석신동, 고석산, 저것도 절입니다. 고석사의 깊은 골짜기. 현재는 월성산 일대. 그 다음에 회사도봉, 절입니다. 회사의 높은 봉우리, 건지산의 북쪽 높은 봉우리. 그렇게 높진 않아요. 제가 한산 했어서 사는데. 그 다음에 원산 수도, 화양면 옥포주. 지금도 두루메라고 동그란 산 있잖아요. 강가에 동그란 산. 거기에 그 조선시대까지 거기서 지키는 그 병사들이 있었어요. 병사 주둔지. 그 지키는 곳, 그것이 저게 수자리라고 지키는 거죠. 경비소, 저게 숫자가. 이순신 장군의 한산성 발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앉아 할 때 수가 저런 숫자예요. 수자리 숫자. 지키는 누가, 지키는 누가, 수루에 홀로앉아 깊은 시름 할 때 어디서 일성호간 피리 부는 소리가 나무에를 끊누라 할 때 그 숫자 저거. 그래서 원산 그 두루메 거기에
지키는 곳에 어떤 그 병사들이 지키는 곳 이런 거 그런 곳이 또 일품이다. 진포 기범, 진포는 금강입니다. 금강에 돌아오는 그런 돛담배 그것이 또 멋지다. 그 다음에 아벼 건농, 아벼 오라리뜰, 오리뜰이죠. 오라리뜰이라고 하는데 지금 오리뜰인데 오리뜰에서 농사를 권장하는 모습이 멋지다. 태수, 한산군 태수가 농사 사람들이 하얀 옷 입고 짓는데 태수가 저기 신하들 데리고 쭉 수고한다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주 일품이다. 이런 거죠. 특히 건지산 쪽에서 이렇게 올려보면 정말 그 농부들이 오리같이 이렇게 농사짓는 모습이 그렇게 보인다. 그 다음에 웅진 관조, 웅진은 공주 웅진에서부터 금강 전체를 가리켰다고 해요. 그때는. 그래서 웅진에서 낚시질하는 것을 금강의 낚시질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것도 멋지다. 이렇게 해서 8가지 한 거예요. 이렇게 쓰고서 이색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거 소개할 때 맨 처음 소나무로 시작해서 낚시로 끝냈는데 낚시. 소나무는 이제 기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를 좀 이렇게 채찍질하느라고 소나무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낚시라고 하는 거 욕심 다 버리고 뭐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곧게 산다는 의미로 이렇게 했다. 8번째 마지막에 낚시로. 그래서 좀 변두리서부터 깊은 곳으로 덜 중요한 곳에서 중요한 곳으로 이러한 이게 기법을 했고 이게 다 일광은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부터 딱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이쪽에서부터 원날에 비치기 때문에 이렇게 냈고 구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뚝 솟은 모습 그런 거 그런 걸 저기 드러냈고 그 다음에 회사라고 하는 것은 저쪽은 회사 군의 어떤 치적 군의 어떤 치적 그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했고 원산수고는 군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삼가는 뜻을 냈고 그 다음에 진포는 백성들의 어떤 이로운 점 배가 돌아오면서 그 다음에 아베와 건너간 백성들의 생활상 이런 것을 한번 표현해 보려고 내가 이렇게 순서를 했다. 이런 설명까지 다 써 있어요. 여기.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쓰고 있을 때 그 축제라는 디자인을 쓰고 축제 이름을 좀 교사 선생님께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제 미술부에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요 7번 아벼 건농에서 아벼 축제라고 하자. 아벼 거기 그 끌리로 여기 1세계 이거 한산팔경의 7번째 아벼 건농에서 아벼 축제라고 하자. 왜냐하면 그 앞에가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디자인 예술부 축제가 아벼 축제예요. 현재 여기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8경을 옛날부터 읊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맨 처음은 북송의 신과리 지은 몽기 필담의 송적이라는 사람이 거의 사파를 8개 그렸는데 거기에 소상팔경을 그렸는데 소상팔경도 여기서부터 이제 나와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8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8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딱 8가지만 가리키는 거 아니고 그 주역에 1007 하늘의 수는 17이요 G8 땅의 수는 8이다 이런 말이 나와서 전체 땅을 가리킨다 이런 설명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지역마다 8경을 이렇게 많이 했고 관동팔경도 유명하잖아요. 관동팔경 또 구역팔경 이런 거 유명하죠.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와서는 8경으로 다 안 들어간다 해서 10경, 9경 이런 것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천에도 서천 8경이 있을 거예요. 8경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요새 만들어지는 8경보다 옛날에 이렇게 만들어진 8경이 있는 지역은 이것이 하나의 좋은 관광 콘텐츠가 돼요. 요새 관광이 옛날엔 버스 타고 가서 막 여러 대 와서 이렇게 쭉 돌아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매스 투어리즘이라고 합니다. 집단 관광, 세대 관광인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덴마크의 세계적인 관광 도시인 코펜하겐, 그다음 미국의 세도나 이런 시에서 관광의 종언이라는 그 선언을 했어요. 옛날 방식의 관광은 끝났다. 그럼 새로운 관광이 저기 써 있는 마이크로 투어리즘이에요. 소수가 가서 깊이 있게 보고 주민들과 유대를 갖고 지역 발전에 참여하며 재방문을 하게 되고 이런 방식, 체험을 하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의 변화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한산 팔경이 있을 때 마이크로 투어리즘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이러한 자원 관광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활용해서 문헌서원 같은 데서 이 팔경 이거 돌아보기 같은 거 뭐 행사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구예술문화에 나와 있는 그 저기 여기다 표시한 건데 한산 팔경 위치. 여기 이 가운데 빨간 곳이 한산면이죠. 한산면에 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일광석벽하고 일광석벽은 한산 읍성 반대쪽에 그쪽에 남쪽 산 거기 그쪽 어성산 일광석벽하고 원산 수보 이것은 화양면이고 저쪽에 문헌성원에 있는 곳 숭정 암성 이것은 기산면입니다. 옛날엔 이게 다 한산을 틀렸어요. 한산. 그래서 한산편이 있었던 거죠. 강가에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색 선생님이 이 시조인데 시조 아주 잘 쓴 시조예요. 이 시조가 교과서에도 나왔던 시 교과서 백설이 찾아진 고래라는 제목인데 제목은 그냥 붙인 거예요. 붙인 건데 자 시조가 3434 글자 그렇잖아요. 3434 3543 이런 건데 백설이 찾아진 고래 구름이 먹으래라. 여기서 백설은 고려의 충신들을 말합니다. 고려의 충신. 고려의 충신이 찾아진, 사라진 고래, 사라진 골짜기에, 사라진 곳에 구름이 뭐래라. 구름은 이성계 쪽,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름이 뭐래라. 반가운 매화는 나라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우국지사를 말합니다. 그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우국지사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석양이라는 건 고려가 석양이죠. 지금 고려가 망하려고 그래요. 석양에 홀로 서 있어.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홀로 이게 고려를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데 이색은 홀로 서 있어. 갈 것 몰라 하노라. 그런데 결국은 이성계 쪽으로 안 갔죠. 이분은 안 갔는데 더 셌던 사람은 이색의 제자인 정도전. 이 사람은 이제 정몽주는 고시도 수석합격한 사람인데 정몽주는 그 이방원이 부하 조영규를 시켜서 선주교에서 철퇴로 머리를 때려주겠다. 그래서 피가 뭐 있다. 그 피는 없어진 건데 지금도 거기다 가보면은 저쪽에 그 정몽주가 그 인구면 의성 인구면 분이에요. 그 인구에 가면 그 정몽주 소원이 있어요. 인구 소원. 거기에 그 선주교라든가 이런 걸 다 이게 다시 해놨습니다. 근데 가보면 막 뻘겋게 해놨어요. 근데 그것은 과장된 거고. 그래서 정도전은 정몽주는 그렇게 죽었고 정도전도 제자인데 정도전은 이제 이쪽 진복 이쪽 그 고려를 이제 부시고 이주를 세우는 거에 아주 설계를 하신 분이죠. 정도전. 결국은 정도전도 이제 이방원한테 죽는데 왕가인한테 그래서 그래서 이방원대 싹 다 죽이고 이제 왕권을 세운 뒤에 이방원이 다 정지하고 세종대왕한테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 아들 문종이 현창고 그 손자인 단종이 현창기 때문에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문종 동생 세조가 수양대군이 때려 죽이고서 자기가 다시 이제 왕권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때 이제 이색 선생도 고려에는 이제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쪽에 가면 조선 이쪽 팀에게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인 정도전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귀양분을 때 물에 거기 아무도 없는 무인도를 어떻게 보냅니까? 부어가야겠니까 집어넣으라 바다다. 뭐 이런 말도 했다고 기록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일색이 여주 신륵사 쪽에서 뱃놀이 하다가 급사를 해요. 그때 아마 독살, 그때 아마 죽였을 것이다. 그래서 경기도 안찰사를 정도전이 시켜가지고 경기도 안찰사가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소문이 돌았고 그래서 태조가 죽여요. 안찰사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색순이. 고려 충신 사문 중에 하나. 야은 길제, 목은 이색, 그 다음에 포은 정몽주 이렇게. 그래서 이색 선생이 다 제자들이고
원나라 유학 갔다 오신 아주 대학자셨으니까 제가 드렸고 그 후손 그 이후에 뭐 토종 이지함이라든가 이사라든가 이 한산이 씨들이 쭉 해서 이상대까지 쭉 정신들이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서천의 이렇게 문학적인 그런 DNA라든가 어떤 충성심, 옳은 것을 지향하는 이러한 그런 비판적 사고력 이런 것들이 좀 뛰어난 것이 아닌가. 제가 있어봐서 경험을 했는데 여기서 자학사라든가 이런 거 잘못하면 가만히 내게 안 둬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그 서천이 그러한 올곧은 이런 것들의 어떤 정신들이 이제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공자 여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자는 세 차례 여행을 했어요. 1차는 34세 때 주나라 수도인 낙양에 으로 노자에게 예를 물으러 간 거예요. 이때는 그 제자 남궁경숙을 데리고 갔는데 남궁경숙이 그 왕족으로서 삼한시 중에 맹손씨이기 때문에 남궁경숙을 데려가니까 국가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레 하나, 말 2필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갔다 왔죠. 그러나 가서 노자를 만났는데 예를 물으러 갔는데 노자에게 비판을 아주 혹독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사상에 이때 들었던 비판 내용이 이제 반영이 돼서 유교의 사상이 조금 약간 도교적인 냄새도 조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다음에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노자의 비판을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여행은 35세 때 1년 뒤죠. 35세 때에서 30세까지 1년 반, 2년이 됐어요. 1년 반인데 제나라 당시 강대국이었으며 아주 그 국제도시인 임치로 도피하는 왕 오나라 소공을 따라서 갔었죠. 가서 거기서 이제 등용될 뻔했는데 제나라의 재상인 법가사상가인 안영의 반대로 등용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와요.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돌아오게 되고 3차 여행은 국내 그 삼한 세력에 파도돼가지고 55세 때 가서 68세까지 13년간이에요. 만 13년. 13년간 7개국을 그냥 횟수로 14년, 55세. 7개국을 주로 돌았는데 14년 동안 이때 돌면서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자, 자로 이런 또는 은자들의 비판을 받고 4차례에 걸쳐서 죽을 뻔했었다. 등용되기를 바라고 돌아다녔지만 등용되지 못했다. 이런 것이 이제 공자 여행입니다. 그래서 공자 여행은 그러니까 어떠한 그 등용이라든가 이런 거 입장에서 볼 때는 실패한 여행일 수 있죠. 그러나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그런 거, 훌륭하게 되는 거, 예언자적으로 되는 거, 성인으로 되는 거에는 여행이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논어 이야기는 여행에서 주로 여행을 할 때 그 주로 얘기고 갔다 와서 조금 5년 동안 그 얘기가 논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그럼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 1차 여행 저것을 공자가 예를 물었다. 문예 노담 예를 노담에게 물었다. 이렇게 말해요. 노자의 비판을 받았다. 노자 이름은 이이예요. 이이 귀자예요. 노자를 왜 이이라겠냐? 오얏나무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이 이름을 귀라겠냐? 귀가 컸대요. 그래서 이이라겠고 그 다음에 왜 노가 뭐냐고 노자 저것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성이 진짜 노씨였다. 또 하나는 노자 어머니가 배에서 72년간 애를 뱉다가 나왔을 때 72세 노인처럼 주름 마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 도교 후배들이 이 선배를 존대하는 데에서 어르신 이렇게 붙인 걸로 보는 거예요. 노자. 그래서 비판을 들었죠. 예를 물어봤지. 자, 그럼 예가 뭐길래 저렇게 공자가 예에 치중했을까? 예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있어요. 특징을 볼 때 예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예, 사회적인 예, 개인적인 예가 있다. 예라고 하는 것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존중하는
그러한 성질에서 예를 한다는 거죠. 내가 예를 하면은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건 이경성이라고, 달을 입자 존경할 공경할 경자, 이경성의 성질이 예가. 그래서 얘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왜 이때 그러면, 이때 인류 사회가 이제 아주 옛날이잖아요. 이게 2500년도 이렇게 옛날인데, 이때 인류 사회가 인구는 번창하고 이 아주 사악해지고 무질서한 이러한 상태가 도래한 거예요. 그때 기후도 안 좋았어요. 그때가 세계적으로. 그래가지고 식량은 줄지, 인간은 많지. 그래서 막 이 아기다툼을 막 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회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홍수가 질 때 막으려면 제방을 써야 돼. 그럼 인간 사이의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는 예라고 하는 제방이 필요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공자는 예에서 그런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BC 500년경 이때는 세계적으로 그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공자, 그 다음에 석가, 기독교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각기 다른 지역에서 훌륭한 사상이 탄생했는데 그때의 사상이 지금까지 인류를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추구의 시대라고 해요. BC 500년경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디엑시얼 에이지라고 추구의 시대다. 추구의 시대.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사상의 축이 오늘날까지도 인류를 돌린다. 이렇게 해서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추구의 시대라는 개념을 했고 종교학자 영국의 여류 종교학자가 그 추구의 시대라는 책을 또 썼어요. 그런 책에 나온 내용이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그때 인류가 탄생한 일에 가장 창조적인 사상이 폭발했다. 그때의 사상으로 지금까지 인류는 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때 공자가 가장 중시했던 예로서 이 무질서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럼 예라고 하는 어떻게 달성할 수 있냐? 어진 마음 이런 거 뭐 하여튼 예를 들어서 극기복례 위인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래서 예를 불러 노자가 얘가 주나라에서 주로 많이 이제 주공간이라든가 문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라든가 이런 거에서 많이 세워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자는 이제 책으로 좀 봤지만 노자는 주나라의 도서관장이기 때문에 그 주화사라고 하는 도서관의 어떤 그 관리로 있었기 때문에 이 노자가 그 주나라의 예에 대해서는 가장 정통하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러 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노자가 공자에게 예에 대해서 물었다. 이제 골자만 지금 사마천 4기에 나오고 사마천 4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노자가 대답했다. 당시 말한 소년들은 이미 뼈가 다 썩어지고 오직 그 말만이 남아있을 뿐이요. 또 군자는 때를 만나면 관리가 되지만 때를 만나지 못하면 바람에 이리저리 나는 다복숲처럼 쑥이 주수 떠돌이 신세가 되오. 훌륭한 상인은 물건을 깊숙이 숨겨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군자는 아름다운 덕을 지니고 있지만 모양새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고 나는 들었소. 공자를 비판한 공자가 이렇게 성현들이 공자가 존경한 성현들이 요순, 우탕, 문무, 주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까는 거예요. 별거 아니다. 군자 별거 아니고. 그래서 그대의 교만과 지나친 욕망, 위선적인 표정과 끝없는 야심을 버리시오. 이 네 가지를 버려라. 이러한 것들은 그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소. 내가 그대에게 할 말은 단지 이것뿐이오. 이렇게 해줘. 혹독하게 깐 거예요. 그래서 논어에 보면은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거, 지나치게 욕망을 갖지 않도록 하는 거, 위선적이지 않게 하는 거, 야심 같은 거, 쓸데없는 거 이런 걸 좀 경계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자는 노자를 만나고 돌아와 쟤들에게 말했다. 나는 새는 잘 난다는 것을 알고 물고기는 헤엄을 잘 친다는 것을 알며 짐승은 잘 달린다는 것을 안다. 달리는 짐승은 그물을 쳐서 잡을 수 있고 헤엄치는 물고기는 낚시를 들이워 낚을 수 있고 나는 새는 화살을 쏘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용이 어떻게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오늘 나는 노자를 만났는데 마치 용과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깠지만
노자 별거 아니야.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노자를 용과 같은 존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차 여행 후에 훌륭한 제자들이 이제 많이 더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용. 용이라는 것은 지금 임금을 상징하는 건데 용상, 용안 그래서 임금을 용과 이렇게 같게 대등하게 이렇게 하는데 용이라고 하는 건 상상적인 동물인데 9가지 동물들의 특징을 이렇게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창조한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 그래서 예를 들어 소귀, 뭐 토끼는 사슴 저기 사자 머리, 사슴뿔, 뭐 조개 배, 뭐 뱀 목, 뭐 이런 거. 호랑이 이 주먹, 매발톱 이렇게 해서 9가지 동물들을 결합해서 만든 거예요. 여기. 그랬는데 그러니까 9가지 동물이라는 것은 모든 동물의 것을 융합한 그런 정수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기 여의주를 얻게 되면 조화를 부리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임금이랑 똑같은 거죠. 임금의 권좌를 가서 올라오게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용과 그 용상.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용에 대해서 저 용용자 밑에다가 귀자를 씁니다. 귀자. 용용자 밑에 여기다 귀자를 쓰게 되면 여기다 귀자 뭐냐면 뭐예요? 덩어리 농. 귀머거리. 귀머거리 농. 귀가 들리지 않은 농아 이렇게 농. 귀머거리 농자가 돼. 무슨 뜻이냐면 용의 귀는 들리지 않아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귀로 되어 있는데 그 형식상 귀가 있을 뿐이지 요건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왕 같은 사람들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노자를 그런 의미로 용과 같은 의미로 노자를 좀 비판하고 하는 거죠. 자기에게 뭐 하더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1차예요. 이게 1차. 그래서 거기 핵심은 예를 물으러 갔는데 노자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았고 공자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나중에 그런 사상들을 논어를 보면 많이 가미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2차 여행은 제너라스 임치로 국제도시로 갔는데 안영에 공자가 존중하는 그 재상이었던 안영에 또 혹독한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자도 왕을 따라서 닭싸움 때문에 문제가 돼서 사만과 왕이 대적했는데 사만한테 밀려서 왕이 망명을 하는 제나라. 그때 공자도 왕의 편이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제자를 데리고 가다가 태산 부근에서 어떤 여자가 슬피 오는 것을 봐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호랑이에 물려주고 남편도 호랑이에 물려주는데 어제 우리 아들도 호랑이에 물려주었습니다. 근데 공자가 아니 그러면 마을로 내려가 살지 왜 여기 사십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정치가 없습니다. 마을에 있는 그 정치가 혹독한데 호랑이보다 혹독한 정치가 더 무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제자들한테 가정맹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사납다. 이것을 명심해 두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정맹호가 나온 말로써 지금 요새도 저 말이 인터넷 치면 회자돼요. 오늘날의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산 문제, 남북 문제, 세계적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 이 모든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정치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실리나 이권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무서운 일이 호랑이는 될 것이 아니죠. 그런 것들이 정치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당나라 일중원이 영주 자사로 영주 삼아 군사를 다스리는 거예요. 군의 그 주에 군사를 다스리는 이 삼화로 갔을 때 좌천됐을 때 돌아다니다 보니까 뱀 잡는 장시가 있는데 거기서 아주 굉장히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도 지방에는 독사가 있는데 이 독사를 말려서 가루를 내가지고 종기난 데 한다든가 불치병 치료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 뱀을 잡아서 1년에 2마리 바치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씨 집안 대대로 뱀을 잡아서 그걸 특산물을 바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물리면 독살이고 죽어요. 그래서 유중원이 그 사람만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일반 백성으로 환원해 줄 테니까 이제 백남놈 일을 그만하고 일반 백성처럼 살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거 싫습니다. 세금이 정치가 무서워서 우리 동네 100호가 넘는 동네가 집이 있었는데 다 뿔뿔이 겨울에 얼어 죽고 도망가고 해서 지금 10가구도 남지 않았으며 저는 그래도 이걸 그 뱀 항아리를 보고서 떠들어보고 그 뱀이 남아 있으면 한숨을 쉬고서 이제 그래도 편안하게 생활합니다. 물려주는 위험은 있지만은 그것만 견디면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그대로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말하기를 내가 옛날 공자님 말씀을 읽으면서 가정맹호라는 얘기를 읽었는데 진짜 그럴라나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이 깡통 뱀다운 사람을 보니까 이 말이 진심으로 알겠다. 그래서 그 후배 정치인들에게 이걸 교훈을 삼도록 내가 글로 쓰노라 해서 글로 써놨습니다. 이런 제목이 포자자서 짧아요. 인터넷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치의 어떤 어려운 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나라에 갔을 때 이분이 음악을 듣고서 너무 좋아서 3개월간 고기 맛을 잃었다 할 정도로 몰입을 했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유명한 말이거든. 제경공 문정어 공자 제경공이 공자에게 정치를 물으니 공자께서 대답해서 말씀하시기를 군군신신 부부자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라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 이게 명분론이라고도 하고 정명론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군수하면 군수라고 하는 이름과 거기에 합당한 직분이 있죠. 명분, 이름과 분, 명분. 아버지란 이름과 아버지가 감당해야 될 직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이게 사회가 안 돌아간다. 그것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특히 임금은 임금 요거. 왜냐하면 이때 제 경공이 태자도 못 세울 정도로 여자들을 이 여자 저 여자 해가지고 어떤 왕자 이 왕자를 하려니까 저쪽 부인을 내 아들 시켜라. 그래서 이 나라에서 이 태자도 못 세울 정도로 이분이 제 경공이 여자들이 휘둘리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공자가 간파하고 임금이 임는다고 네가 경공 임금이 임는다고 신하는 또 신하다고 너 아버지로서 아버지답고 자식답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정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공이 말하기를 예 좋은 말씀입니다. 만약에 임금이 임금답지 않고 신하가 신하답지 않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고 아들이 아들답지 않다면 제가 곡식인들 그걸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실천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 경우는 그 인심을 잃어가지고 그 당시 인심을 얻던 전씨가 인심을 얻었거든요. 그 대부가. 그래서 나중에 전씨한테 나라를 뺏기는 거예요. 강태공이 세운 제나라가 마지막 망하기 150년 전쯤에 여기서 한 100년쯤 되죠. 100년쯤 하고 저 뒤에 전씨가 해서 천제라고 강씨가 왕일 때가 이때가 강태공 후예들. 그 다음에 전나라한테 전씨한테 뺏겨서 전제로 있다가 망한 거예요. 진시황한테. 이게 공자 말만 들었으면 안 뺏기죠.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명분론이 이 유교에서 중국과 우리나라 이런 데 이쪽 베트남 일부 이쪽을 다 지배했잖아요. 이 사상이 유교가 정치 이데올로기로 그랬는데 여기서 이 한나라 동등소 한나라 때 타출백과 독존술이라고 한 우제가 모든 기획서를 해야겠는데 나라에 좋은 제자각계가 많으니까 다 내발했는데 동등소 것이 꼽혔어요. 동일유길 천인가문론이라든가 나라 다스리기 좋은 구미 맞는 그런 내용으로 써서 올려가지고 그게 뽑히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렸어요. 파출백과 독존술 유교만 존중하겠다. 그래서 그때 내용이 이 사람이 동중사가 한 것이 군군신신 부부자를 왜곡하는 거예요. 임금은 임금이고 잘못하든 잘하든 신하는 신하고 또 잘나봤자 신하.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버지가 암만 싸가지 없어도 아버지가 무시하는 아들은 암만 잘났어도 그냥 아들일 뿐이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대로 그런 식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명분론이라 해서 적장자, 적자는 어떻게 그 첩해야 될 저기는 그 소자는 국위에 맞게 직분, 노예는 그렇고 누구는 그렇고 다 그렇게 이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뒷받침한 사상이 그들이 이것이 왜곡된 겁니다. 그래서 공자의 논어를 읽으면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논어의 그 조선시대의 그러한 그 고리타분하고 이런 그 저기 수직적이고 이런 그 비합리적인 것들은 다 뒤에서 만들어진 거지. 공자님은 그렇게 안 해요. 공자님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굉장히 그 나쁜 것을 까고 바로 세우려고 절대 공자는 비굴하게 내턴이라고 해서 도와주고 저기 편들어준다든가 또 저기 높다고 해서 내가 뭐 굽힌다든가 싸가지 없는데도 그 밑에 가서 얻어먹으려고 친하게 한다 이런 거 절대 없어요. 공자 오직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그렇게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제경공이 공자를 이게 땅을 주어 봉하려 하자, 대부로 봉하려 하자. 안영이 육아의 문제를 좀 반대해서 임용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때 안영이 이제 육아에 대해서 반대한 게 이렇게 유교, 공자 이런 또 제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같이인데 이 사람들을 고용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 사람들은 말을 잘하기 때문에 나중에 부려먹기 어렵고 또 잘못하면 굉장히 따집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는 예의 같은 거 이거 상례라든가 제례 뭐 이런 거 뭐 무슨 그 홀례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재산이 많이 들어가서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의가 하도 복잡해서 백성들이 그걸 다 배울 수도 없고 아주 골치 아프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경공이 그러고서 안 온 거예요. 좀 과장된 것도 있죠.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1년 6개월 만에. 3차 여행은 잘 나가다가 공자가 법무장관까지 올라가서 실세로 됐다가 그 사만 세력에 밀려가지고 이제 거기 있기 어려워서 제자들하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세상 돌아다녀서 다른 나라에서 임용이 돼가지고 세상을 좀 벌어잡아 보겠다 이렇게 해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교제라고 동지 때 하늘에 지난 제사 교제를 지난 뒤에 그 고기를 대부들한테 놀아주는데 공자가 그거 기다렸어요. 그 고기를 주면은 그래도 나를 인정하는 거니까 좀 있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안 줘요. 그래서 그 임금이 나를 이제 멀리하는구나 하고서 떠나는 거예요. 겨울에 동지 지나서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때 14년인데 황하와 장강 사이에 7개국을 주고 돌았고 위나라 수도 제국, 진나라, 송나라 수도 상구, 정나라 수도 신정, 진나라 수도 완구, 채나라, 초나라 이런 데를 주로 돌았어요. 이 돌으면서 어려움이 많자 대자 자로와 은자들의 비판을 받았고 4차례 죽을 뻔한 수원을 당했다. 굉장히 혼나는 여행이었어요. 일정도 멀고 아주 어려운 여행이다. 그래서 이것을 공자 유랑, 물결처럼 돌아다닌다, 흐른다. 주유천하, 세상을 좀 유랑한다. 천하를 두루 천하를 유랑한다. 천하, 수레를 타고서 천하를 돌았다. 이런 뜻이. 자,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친놈 시인이라고 인터넷 보고에 나오는데 공자 유랑이 50대 후반이잖아요. 50대 후반인데 오늘날로 치면 70대쯤 되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이때 인터넷에 뭐 이런 말이 나와요. 미친놈들이 뭐 나오면 50대에 수업하려고 대출 받으러 다니는 놈 미쳤다. 50대이면 그만 초보해야지. 60대 이민가려고 영어 배우러 다니는 놈. 좀 미친 거 아니냐. 70대 골프 스퀘어리로 레슨 받는 놈. 80대에 섹스 잘해보려고 비약을 먹는 놈. 90대에 건강 챙기려 종합하면 이런 것은 좀 미친 일이다.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요. 그러다 실제는 미친 일이 아니고 이분들이 굉장히 도전적인 분들이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공자는 이런 거가 아니라 도전적이었는데 키오티즘이라고 철학적인 용어인데 돈키호테에서 돈키호테주의 그래서 끝머리 돈 빼고 키오티즘에서 유래한 건데 이루기 힘든 꿈에 도전하는 돈키호테의 정신. 돈키호테는 몰락한 귀족의 낙향에서 살던 사람인데 라만차라고 하는 스페인 지역에 살던 사람인데 기사에 관련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기사에 대해서 많이 똑똑하고 무협지 많이 읽듯이 옛날에 그래서 기사에 대한 걸 많이 읽어가지고 기사에 대해서 동경하고 도사가 됐어요. 기사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 기사로 이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스스로 기사 자기를 부여하면서 이웃집 그 농부 딸 갖다가 알돈 자랑 딸 갖다가 둘시네라고 하는 귀족 부인으로 이렇게 상정을 하고, 왜냐하면 기사는 첫째 귀부인이 있어야 돼. 그 여인을 위해서 막 싸우고 지켜야 돼. 그래서 둘시네아를 두고, 그다음에 늙은 말 노신한테라고 타고 다니고, 또 저기 같이 신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농사꾼 그 저기 하나 산초 판사라고 하는 그런 농사꾼을 꼬셔가지고 내가 땅을 얻게 되면 너를 영주시켜주겠다 해가지고서 그게 따로 산초 판사라는 사람을 데리고 다녀요. 산초 판사는 판사가 아니고 이름이에요. 산초 판사 이름. 그래서 데리고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 저기 뭐야 앞거는 저기도 풍차를 막 괴물로 착각하고서 창을 들고 노실한테 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공격해가지고 나가떨어지는 이런 거. 그래서 무작정 앞을 보고 막 그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이러한 돈키호테 정신. 대단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정신을 갖다가 실패에 보려다는 용기와 도전 정신, 이런 것을 히오티즘이라고 하죠. 반대는 햄릿 같은 우유부단한 정신. 햄릿은 자기 어머니 뭐 다 죽여요. 애인 어머니 뭐 다 작은 아버지 다 싹 죽고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햄릿이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그래서 우유부단한 정신 때문에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도전을 키오티즘이라 하는데, 공자도 일종의 키오티즘입니다. 나이 같은 거 이런 거. 공자도 옛날 책을 문화를 많이 읽고 해서 그걸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서 그냥 도전하는 거죠. 그 나이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그래서 이 공자가 돌아다닌 지역이고, 이게 장강인데, 장강. 저기가 황하의 도시. 북자본도 황하. 황하는 만절필동이라고, 10,000번 구부러져도 반드시 동쪽으로 간다. 그래서 만절필동이라고 황하를. 그래서 만동묘, 우리나라의 그 명나라를 좀 존중하는 그런 사당을 만동묘인데, 왜 10,000번 굽어도 동쪽으로 온다. 만절필동. 그 사이에 있는 회수, 화이어, 회수, 이걸 지나면 귤이 탱자가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날씨, 기후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는 강이 있고, 강이 있고, 그 다음에 하가 있어요. 강과 하는 급이 같아요. 강과 하는 급이 같아요. 그 다음에 수는 급이 한 단 아래. 그 다음에 천, 이런 건 더 아래.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게 장강이고, 저 황하고 그 사이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공자. 그래서 일본 보면은 제 나라 갔다 오고 있죠, 저기. 제 나라 갔다 임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도는 거, 돌아서 쭉 돌아와서 육 갔다가 초나라 쪽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거. 우리나라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요. 우리나라 갔다 왔다. 우리나라 이렇게. 제 나라는 2차 여행 때만 가고 안 가요. 제 나라 안 가고 다 이쪽으로만 돌아요. 3차 여행은 이쪽으로. 이쪽에 황하고 우리나라가 이쪽에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강이라고, 왜 강이라고 하고 저기는 황하는 하라겠냐? 그럼 이게 정수는 그거예요. 이 가운데 이거 있잖아요. 이것은 빤뜨다라는 이게 굳잖아요. 굳다. 빤뜨다. 강이 좀 직선형입니다. 직선형인 것을 강이라고, 물이 직선으로 되는 강이라고 하고, 황하는 막 만 번 이렇게 굽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가짜 있잖아요. 가짜. 오를 가짜. 가가 사람이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구부러져 있다. 그래서 물이 구부러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강자가 여기에는 자갈이 많아가지고 흐를 때 공공공공 소리 난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도 있고, 저기 하는 모래가 많아가지고 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화가 됐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직류니까 빨리 흘려주고, 그래서 모래보다는 자갈이, 저쪽에는 굽으니까 자갈보다는 모래가 많은 거. 하는 중국에서 그렇게 강이 유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4년 영문화협회에서 세계 100개
비영어권 국가 4만 명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영어 단어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공자 유랑단의 가치와 일치하더라.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1위는 마더예요. 어머니. 가장 아름다운 말에. 여기서 공자는 제자들을 친자식처럼 그런 마음으로 친자식 같은 마음으로 끌고 다녔고 예수처럼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는 인간 어부 같은 그런 분이셨다. 공자가 포용하고 그래서 어머니처럼 2위는 패션, 열정. 공자는 패션으로 본 거예요. 순환도 이기면서 3위는 스마일. 공자 초상화를 보시면 토끼 이빨처럼 대문이가 두 개가 항상 나와 있어요. 늘 웃는 스마일 공자도 스마일. 그다음에 4위는 노브. 노브가 1위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언어에서 세계적으로 생각할 때 노브는 4위점. 공자는 그 어지른 정신. 그 다음에 5위는 이터니티라고 해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한다. 6위는 판타스틱, 환상적이다. 그 다음 7위는 데스티니, 미래지향적인 긍정적인 운명을 이렇게 바라보고 갔다. 그 다음 8위는 프리덤, 국가로부터, 노나라로부터, 압박으로부터 피하는 그런 프리덤, 나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9위는 리버티, 이 자유 중에서는 평등한 자유, 상대방을 존엄스럽게 해주는 서로 그런 자유가 내부에서 있었다. 10위는 특이한데 트랭퀄리티라고 평온이라는 거거든요. 평온. 공자의 이 논어를 읽어보면 4차 수란 당하면서 곧 죽게 생겼는데도 공자는 검은 글을 키면서 아주 태연자하게 그래서 막 노차로가 까고 막 그래요. 아니 지금 분자 맞습니까? 근데 분자라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렇게 그래서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분자 고궁, 분자는 어려울 때 더 견고해지느니라 뭐 이런 말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러면 공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평온하냐? 평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불교 어떤 그런 뭐라든가 기도라든가 신을 믿는다든가 명상을 통해서 안정을 취한다든가 할 때 얻어지는 게 평온이거든요. 근데 공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귀신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명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냐? 그것은 이 공자는 실천적인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인을 어떤 실천하는 그것이 아주 몸에 배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놈도 뭐 그럴 거 하여튼 어떤 좀 특이한 스타일 공자. 그래서 평온했다는 공자는 항상 평온했다. 이게 특이하네요.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마음 스트레스부터 어떤 뭐로부터 공자처럼 그런 아주 막 위기의 순간에도 평온한 자세 이런 것을 획득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건강에도 좋고 해결에도 좋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무너지면 흔들리면 해결이 안 돼요. 흔들리면 그래서 해결도 안 되고 건강도 악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름다운 가치로 무장된 것이 공자 유랑단이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빨빨 나가면은 여기에서 이제 1차 우리나라 갔을 때 왕손가라고 하는 군권을 장악한 사람이 물어서 얘기하기를 이게 여기 미어오 여기 미어오 오 안방자예요. 아랫모 소옥으로 소옥에 안방신의 아첨하다는 미 아첨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미 아첨하다 부뚜막 조왕신 부뚜막 신에게 아첨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에요. 밥이라도 한 숟갈 얻어먹으려면 안방에 앉아있는 집안 어른한테 아첨하지 말고 밥 오는 사람한테 아첨하면 밥 얻어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권자, 밥을 지는 실권자에게 높은 사람보다는 실권자에게 아부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연 그렇지 않다. 획지어천 하늘의 죄를 지으면 무수도야 빌 곳이 없느니라. 엄청난 명언이 획지어천 무수도야. 하늘의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그래서 왕손가 저한테 아파하시면 제가 해드리겠다는 게 안 가는 공자는 항상 그래요. 항상 정도를 걷는 게 공자지 누가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공자 안 통해요. 그래서 아주 명언이죠. 그 다음에 이제 1차 순환은 광땅을 지나가는데 처음에 영구란 사람이 마부를 했는데 잠깐 귀국을 하는 동안에 안각이라고 하는 제자가 다시 말 고삐를 잡고 말을 몰았어요. 그때 이제 가면서 광땅을 지나가면서 얘기하기를 제가 옛날에 양호란 사람을 따라서 여기 왔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변 농민들이 듣고서 양호가 저 노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공자와 라이벌이잖아요. 비도덕적이잖아요. 양호가 여기 제자라고 여기 송나라 광땅에 와서 후악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자와 외모가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공자를 양호로 오인하고 포위해서 너 잘 걸렸다 이놈 죽어봐라 하고서 잡은 거예요. 잡으니까 5일간에 잡혔어요. 잡으니까 제자들은 이거 해결 안 되니까 아주 막 우왕좌왕하고 막 저기 하는데 공자가 큰 소리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문왕은 이미 죽었는데 그 주나라 그 문화를 형성한 왕이죠. 무왕의 아버지. 무왕의 아버지. 실제 주나라 통일은 무왕, 문왕 아들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주역도 쓰고 했다는데 감옥에서 문왕. 그래서 문왕의 뭐냐면 돌아가셨지만은 주의 문왕, 사문, 이사자, 사문, 공자 교단, 공자 이런 걸 사문이라고 하죠. 우리 그 조직을 사문. 그래서 이 문화가 나에게 있는데 하늘이 이 문화를 없애려고 하셨다면 내가 문화를 이수하지 계승하지 못했을 텐데 하늘이 그 문화를 없애려고 하지 않는데 광땅 사람들이 나를 어쩌겠느냐 하고 크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것이 음악으로 치면은 오라토리오의 핸델의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에 나오는 어떤 아리아 같은 공자가 독창한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광땅의 아리아라고 요 1차 순환을 평했습니다. 굉장히 공자는 이렇게 불하거나 이러지 않고 아주 정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0명 일종의 1000명. 하늘이 나한테 이 무지한 세상에 그 훌륭한 문화를 전하도록 내가 그 주나라의 그 훌륭한 문화를 내가 받았는데 하늘이 이 문화를 없애려고 했다면 내가 못 받았을 거 아니냐. 그럼 그때는 내가 죽었었지만 하늘이 나를 이렇게 했는데 누가 광땅 사람들이 나를 어쩌겠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나라 가서 그 남자라고 하는 위령부의 부인 또 음란하다고 하죠. 아주 미녀였고 요새 말로는 엘리트 여성 이런 사람과 이제 남자의 욕구에서 공자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남자는 자기 이복 오빠인 송조와 송나라 사람인데 이미 사통관계에 있었고 이 송조는 굉장히 불륜을 많이 한 미남인데 그래서 남자의 아들인 남자가 계보죠. 계모인데 그 태자 괴이가 남자를 죽이려고까지 실패해서 외국에 돌다가 12년 만에 자기 아들 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는 사람인데 괴이 남자의 아들 의붓아들. 그래서 그 남자가 아주 미녀였고 똑똑하고 엘리트였는데 그 공자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우리나라 왔을 때 만나요. 그래서 자루가 만나는 걸 반대했어요. 그런 분을 왜 만나냐. 근데 이제 그래서 자루가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자가 말하면 내가 부정한 짓을 했다면 하늘이 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게 논어에 나와요. 그래서 자견 남자는 세기의 스캔들이었고 공자 같은 그 유학의 대가 학자 성인이 아름다운 여인과의 어떤 만남 이것은 사람들한테 많은 그런 호기심을 준 거예요. 그래서 2010년 중국에서 개봉된 영화 공자 춘추전국시대라는 영화에서는 주윤발이 공자 역을 맡고 주신 저울신이 저우른파 주윤발 저울신 되게 빠르신 자예요. 주신이 남자 역을 맡아서 아주 명연기를 펼쳤는데 저울신은 공자를 유혹하는 위영공의 첩으로 최고의 매력을 발산하였다. 그래서 절세의 내적 아름다움을 가진 공자와 절세의 외적 아름다움을 가진 남자의 만남은
철학적인 메시를 던진다. 공자가 남자를 보고 던진 말은 세속적인 절세미인이 평온함을 갖기는 어렵다이다. 공자는 평온, 그래서 세속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이 평온함을 갖기는 어렵다. 왜? 이 사랑, 이 유혹이 많으니까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서경덕이라는 송도사들의 서경덕도 황진이와의 러브스토리가 있고, 물론 황진이와는 유혹했는데 스님은 이제 지속선사는 넘어갔지만 서경덕은 넘어가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스승처럼 평생 모시고 돌아가셨을 때도 서경덕이 유랑한 것을 찾아다니고 했다는 분은 황진이. 그다음 이황과 두양이란 관계. 두양은 이제 이황이 단양군수 할 때 아들도 죽고 그 부인도 죽었을 때요, 이황. 그래서 그때 그 관기였던 두양, 49세와 18세 두양이와의 만남. 두양이 굉장히 똑똑하고 이런 다양한 악기도 다루고 그래가지고 서로 대화가 통해서 그때 서로 이제 사랑하게 되어가지고 이황이 1년 만에 떠나요. 형이 이제 충청남자로기 때문에 상피제를 그래서 이황이 순기군수로 가고 그래서 이제 고향 도산서원 그쪽으로 고향으로 가는데 이황이 이제 혼자 살다가 기생이 물리고 남한강가에서 혼자 살다가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더라고요. 갈 때 두양이가 이황한테 매화를 주었고 그래서 그 이황은 매화를 굉장히 사랑했고 매화 시만도 엄청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때 매화 형님에게 매형에게 물을 주거라 이런 말이 유언이었다고 할 정도인데 이황 퇴기. 그래서 이황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3박 4일을 걸어가서 조문하고 돌아와서 장인노하루에 투신 자살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나오죠. 김홍신의 유경과 그 어딘가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영화에서 나온 캡처한 거예요. 이게 주윤발 공자고 이게 저우신 남자예요. 거기서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이제 호기심 있게 이제 영화를 그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2차 순환은 송나라 갔을 때 공자가 송나라 뿐이거든요. 그 조상들이 송나라에 있을 때 그 밑에 큰 나무 밑에서 은행 나무 밑에서 그 학단 가르치잖아요. 그 공자가 살구나무라고 하고 은행나무라고 하는데 가르치는데 큰 나무 밑에서 이제 가르치는데 밤에 몰래 그걸 잘라놨다가 공자와 제자들이 강의할 때 뒤에서 밀어가지고 큰 나무가 넘어지니까 죽이려 했었죠. 헌태가 그때 대부 사마한테 실세. 그러면 죽이려 했는데 죽질 않고 이제 하늘이 내게 덕을 낳게 하셨거늘 헌태가 나를 주겠느냐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해서 위기할 때 굉장히 평온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상가집 개가 돼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안 죽었는데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나라로 흩어져 도망갔는데 공자가 도성 정나라 신정 근 동문 앞에서 노숙하고 있었어요. 노숙하고 얻어먹는 식으로 있었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아주 꾀지저하죠.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을 수수모라고 막 찾아다녔는데 공자를 찾았게 됐어요. 어떻게 찾았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자공에게 말하기를 동문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말은 요임구와 같고 목은 고유와 같고 고유는 순임금 때 법관 순임금이 그 우임금한테 왕위를 선양하죠. 우임금이 고유한테 선양을 하려고 했는데 고유가 죽어서 못했어요. 나중에 당나라 때 황제로 추종해요. 고유를. 고유와 같았으면 어깨는 자산, 정나라 재산, 공자가 존경한 정나라 재산 같았다. 그러나 허리 아래는 우임금보다 세 차례 짧았고 처치한 모습은 마치 상가집 개와 같았습니다. 자궁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공자에 달려갔다. 그리고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공자에게 들려주니 공자는 웃으면서 탄식했다. 외모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외모가 저렇게 얘기하면 훌륭한 것 같은 공자 모습이 이쪽에서
상가집계, 상가지구와 같다는 말은 맞는구나.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사기에 써있습니다. 상가집계는 주인이 추석 났기 때문에 주인 누가 개 그거 밥 챙겨주고 할 별을 없으니까 아주 꾀지적인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처량한 신세를 상가집계와 같다. 공자가 그런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2차 때, 2차 순환 때. 그 다음에 이제 3차 순환. 우리나라 포땅에 돌아가는데 우리나라 공숙시가 반란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공자 일행을 이제 잡는 거예요. 잡아서 아주 막 싸우고 했는데 이때 공양요라는 사람이 막 싸우고 했는데 그런데 이때 공자가 그 사람들과 타협을 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나라로만 가지 않으면 놔주겠다. 그러니까 공자가 그래 알았다 안 간다. 보고서 풀려났어. 풀려났는데 그 다음 우리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궁이 따지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군자가 아까 안 간다고 하더니 풀려나오고서 금방 또 다시 갑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이런 말이에요. 자완, 군자 정의 불량. 저 고들정자잖아요. 믿을 양자고 양자 어제 믿는 거. 군자는 굳지만 덮어놓고 신의만 지키는 것을 일삼지 않는다. 그러니까 굳지만 꼭 신의 믿게 믿을 양자 정하지만 불량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군자는 굳지만 바르지만은 꼭 신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게 이 사람들이 그 붙잡고 이렇게 한 것이 그것이 바른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쁜 놈들이지. 나쁜 놈들이니까 그 놈들을 속이고 나오는 것은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신의를 곧지만 신의를 지킬 때는 지킬 만할 때 지키는 것이지 아니 그런 도적놈들한테까지 신의를 지키냐 이거예요. 공자에서 하자면 융통성이죠. 유연하다. 그리고 공자는 3대 풀문이라고 해서 자기 아들 백어 또 자기 그 손자 자사 다 이혼했습니다. 3대 출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혼도 잘해. 상황이 그런 이혼하는. 그래서 그 뒤에도 이 이혼 문제 이런 것이 옛날 조선 시대는 절대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아주 경부대절해서 그 재가 금지 있잖아요. 재가 재혼하지 못하게 또 연료를 막 세우잖아요. 정서를 지키는 그것은 아주 악법이죠. 혹독한 법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공자 후에 그 학자들은 삼화강이라는 사람, 자주통감을 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삼화강은 자기 아들 원택이라는 사람이 삼화강이 아니라 왕한석이라는 사람은 그 개혁주의자였는데 그 사람은 자기 아들과 방씨 며느리가 선남선녀가만해서 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아들이 중병이 걸렸어요. 두배 걸리니까 낳았을 것 같잖아. 그래서 아들을 설득을 했어요. 야, 네 부인이 저렇게 이쁘고 저렇게 훌륭한데 너는 막 신랑 구실을 못하잖아. 네가 살았을 때 개가를 시켜. 그래서 아버지가 하도 설득을 하니까 그 아들이 완안이라고 하는 그 시를 부인한테 써주고 사랑 시를 써주고 이혼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개가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세상이었거든요. 그 왕한석이가 그 삼화강이랑 대립돼서 삼화강은 보수층이고 왕한석은 개혁파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진정한 선비다. 우리나라 이황택의 선생도 며느리 개가시켰잖아요. 옛날에 실제 훌륭하신 유교 이런 선비들은 그런 식이에요. 유연하며 진짜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유교의 어떤 그런 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의불량입니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4차 순환은 여기 4차 진체대량 이 4차 순환이 그 가장 가장 4차 순환이 7일간인데 그때 뭐 아주 혹독하게 고생을 했어요. 4차 순환 때. 그때 그래서 자루가 분장을 이렇게
선생님이 군자 맞습니까? 군자라면 이렇게 어렵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같이 있던 10명의 제자들을 공자가 나중에 회상해서 그것이 공문 10철 월명의 그 수제자들 그때 4차원 자체했던 그렇게 해서 그렇게 견디고 나와가지고 영구가 나라에 돌아와서 노나라에 돌아와서 재상을 하면서 제나라 침략을 물리쳤는데 그 계시가 물어보기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하시오 그러니까 공자님한테 배워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 공자를 모셔오자 해서 이제 모셔오게 되는 거예요. 68세 때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도 영구를 까요. 제자 자기를 모셨던 제자를 왜냐하면 개손씨가 세금을 올리려고 해요. 공자고 그래서 개손씨를 만났더니 세금을 더 올려야겠으니까 동의해 주시오. 근데 공자는 동의하는 영구가 그걸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영구를 혼내면서 지금 개손씨가 이놈아 왕보다도 부자인데 무슨 세금을 또 올리냐 너는 내 제자가 아니라 막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북을 치면서 이런 걸 퍼부내버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공자는 나쁜 것을 이렇게 자비로 이렇게 갚는 이직 보원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나쁜 것을 용서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쁜 건 반드시 그대로 정직함으로써 왜냐하면 나쁜 사람을 잘해주면 그럼 잘한 사람 어떡하냐 이게 불편한 불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놈은 그만게 해주고 잘한 사람은 그렇게 해주고 이게 공자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직보원이라고 그럴 거예요. 여기 이직보원입니다. 철저하게 암만 제자가 자기 나 데리고 훌륭하게 되더라도 편 안 들고 잘못한 놈은 퍼문해버려요. 하이데거의 형이상 인문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올바른 순간을 유지해라. 올바른 순간.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올바르야 된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마지막으로 나가는 시 나즈미 큐미트라는 터키의 혁명시인인데 백석 나와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쓴 백석이 북한으로 가신 분인데 저 사람이 번역한 책이에요. 1920년 영어 선생이었기 때문에 저 백석이 나즈미 큐미트 시를 번역했어요. 이 사람은 마르크스주의자로 터키에서 옥사까지 내려갔는데 잘리고 감옥 살고 러시아로 망명도 하고 그런 분이 나즈미 큐미트가. 근데 이 사람의 시가 너무 좋아서 세계적으로 이게 애송되는 거예요. 시라고 하는 것이 잘 쓴 시, 좋은 훌륭한 시, 위대한 시가 있다면 잘 쓴 시는 은유와 믿음 있고 이렇게 해서 잘 쓴 시겠죠. 그 다음에 훌륭한 시는 민족 정서와 통한다든가 위대한 시는 시공, 세월, 역사를 초월해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읽는 그런 시를 위대한 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시는 위대한 시예요. 그래서 진정한 여행이라는 건 뭐냐면 첫 줄에 가장 훌륭한 시를 아직 쓰지 않았다. 이게 핵심. 가장 훌륭한 아직. 여러분들 인생에서 최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끝났어. 옛날에 다 없어 이 작품.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진정한 여행입니다.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 그런 거예요. 최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그때. 왜냐하면 선진국이 따라가는 길 따라가는 거 수학 문제 공식 같은 거 누가 하는 거 그거 아는 거 여기까지는 수학의 여행이 별거 아닙니다. 다 배웠을 때 고 나가는 게 진짜다. 우리가 다 따라갔을 때 그 다음 나가는 게 진정한 여행이다. 그러면서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것을 밟는 게 진정한 여행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최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여행이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길이 없을 때 그때가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정말 명언이죠. 나중에 그때 그런 생각을 이렇게 공자의 여행 이런 걸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앞으로 그 여행을 하신다면 정말 멋진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